쫙 올라간 거죠, 혼자. 저는 엔화입니다, 엔화. 미국이 기축통화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100엔 간다 이런 일은 저는 잘 아니지 않을까라. 포트폴리오상 가져갈 이유는 충분히 있다. 몰아서 이게 투자를 하거나 이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원화를 팔아 엔화를 사는 거라서 실제로 투자를 하려면 달러 엔을 해야지 실제로 돈이 되는 거지. 엔화가 또 강세가 되면 우리도 또 강세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채권 투자를 하시면은 기관들은 대부분 다 일드 커브 플레이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내년 12월에 갔더니 여기 점이 내려왔다고 치면 이 일드 커브 차이만큼은 계속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장기채 같은 경우는 내려갈 룸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 너무 이렇게 쏠리는 쪽으로 투자하실 필요는 없이 뭐 채권, 주식 이렇게 잘 분산을 하셔야 되는 더 상황. MACD라는 지표들도 계속 많이 보는데 이제 분들이 이게 과매수 국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왼쪽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과매수 국면이 갔어도 주가가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했던 시기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등하는 거를 바라기는 좀 어렵다. 수로 베팅하는 이런 걸로 베팅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포지션 없는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계속 오르고 있죠? 주간 단위로 봐도 한 6주간인가요? 계속 상승세인 네. 것 같아요. 미국 중심으로. 네,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주간 1% 내외였어요. 많이 움직인 것 같지만 네. S&P 같은 경우는 0.21%니까 그냥 거의 보합이나 마찬가지고 네. 러셀만 0.9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플랫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간으로 보면 이제 벌써 12월도 이제 앞부분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러셀만 한 4% 정도가 올랐고, 근데 연간으로 보면 러셀 6%밖에 안 올랐어요. 나스닥 47% 올랐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 뭐 이런 거 매매를 되게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뭐 하지만 1년간 지나서 갑자기 탁 이렇게 나스닥 47%를 보는 순간 나는 뭐를 하고 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냥 S&P만 봐도 거의 20%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1월 초 대비로 계산했을 때 지금 내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수익률이 20%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20%인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많으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저도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뭘 했지? 괜히 뭘 사탁 팔았다 뭘 하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똑같은 일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수익은 잘 자랑을 안 하는 분위기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또 많은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기를 좋은 시기를. 네, 좋은 시기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연 20% 정도 수익이면 나쁜 수익은 아닌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수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20%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20%를 만든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게 왜냐하면 이제 리스크를 다르게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비중을 50%를 가지고서 20%가 플러스인지 현금 비중 30%를 가지고 한 건지 그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각각 개인마다 너무나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해에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무디스에서 이제 중국 신용등급 부정적으로 이제 낮췄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많이 빠졌는데 시작할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빠져서 출발을 했는데 다시 좀 이제 올라가는 상태로 장을 마감을 했고, 그리고 전망을 부정적으로. 네,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고, 거기다 이제 홍콩도 또 네거티브로 바꾸고 막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저런 게 이제 미국도 전망 네거티브로 바꿨잖아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홍콩도 다 바꾸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바꾸고 주말에 가서는 홍콩도 바꾸고 마카오도 바꾸고 막 이렇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한 주간은 고용 지표였던 것 같아요. 졸츠 나오고 ADP 나오고 맨 마지막에 고용 지표로 이제 마무리를 딱 졌죠. 근데 그 방향성이 반대였어요. 그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졸츠랑 ADP 나왔을 때는 괜찮아,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금리를 줄줄줄 내리다가 금요일 날 딱 나왔더니 아닌데 뭐 이러면서 다시 금리를 확 올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로는 상승해서 끝났어요. 특히 단기 쪽은.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는 지지난주에 너무 이제 오버해서 50bp씩 막 빼는 걸 반영을 했다가 지난주에 다시 반쯤 올려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큰 그림으로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또 챗GPT와 싸우는 애가 나왔더니 제미나이. 네, 제미나이가 나왔는데 이제 뭐 또 조작이다 아니다 또 이런 얘기가 또 주중에 주말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어떻게 반영을 할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관심도 관심이고 네. 일단 구글에서도 나오고 오픈 AI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독과점이 안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 더 많이 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시장 자체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네. 개발도 많이 되고 이런 게 오히려 개발도 좋다. 많이 되고 하드웨어도 계속 돌아가고 네. 그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개발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오픈 AI 혼자 다 가졌다 그러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일단 싸울 애가 좀 여러 명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독과점 이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칩을 100% 자기가 90%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히 독과점 이슈가 걸릴 거고 그러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AMD에서도 새로운 칩 나온다고 하고 오픈 AI도 이제 저렇게 구글에서 만든다고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도 결국은 이쪽으로 계속 포커스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외환 시장 쪽 보시면은 제일 눈에 띄는 건 이 빨간색 쫙 올라간 거죠 혼자. 아, 저희 엔화입니다, 엔화. 그러게요. 예, 엔화입니다. 엔화가 그래서 이제 방향을 갑자기 방향을 잡은 이제 거냐, 아니면 우에다 이게 갈 것인가? 갈 그쵸? 것인가. 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그렇게 예전에 프라자 합의 있을 때는 네. 미국이랑 둘이 툭삭툭삭 한 다음에 그냥 그 방향으로 밀어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레벨에 가면은 이제 박스권처럼 움직이지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유로랑 엔화랑 따로 쫙 벌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축통화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그 연관성이 존재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엔화가 무슨 뭐 130, 120, 100엔 간다. 이런 일은 저는 잘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우리나라 원달러도 1,200원 이하로 내려갈 것 같지 않잖아요. 느낌상. 아무리 뭐 경기가 어떻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엔달러도 마찬가지로 뭐 130엔 정도?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왔다 갔다 그냥 그 수준에 사는 건데 지금은 어차피 통화정책에서 우에다 총재가 나와서 일단은 내년에 가서는 금리 올릴 것 같고 제로금리 포기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실제로 얘기했을 때 엔화가 어떻게 움직일지라는 부분들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들 뭐 이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엔화가 굉장히 계속 강세가 될 것 같이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엔화가 됐건 원화가 됐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항상. 이제는 더 상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처럼 정보가 완전하게 비대칭적일 때 이제 프라자 합의하는 시기랑 지금은 뭐 개인들까지 더 가격을 다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처음 직장 생활 할 때만 해도 환율 같은 경우는 은행들끼리만 봤어요. 네,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은행만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실 필요는 없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폴리오상 가져갈 이유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그걸 이제 몰아서 이게 투자를 하거나 이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엔화 얘기했을 때 한창 이제 뭐 굉장히 몰린다. 네. 엔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높고 있다. 은행에서는 뭐 부족할 정도다. 너무 몰려서 뭐 이런 얘기가 한창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맞는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한 저점에서.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원화를 사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원화를 사서 원화를 팔아 엔화를 사는 거라서 실제로 투자를 하려면 달러 엔을 해야지 실제로 그러네요. 돈이 되는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원화를 팔아서 뭘 하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달러 엔으로 투자하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원 예는 잘 모르겠다.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린 게 왜냐하면 엔화가 또 강세가 되면 우리도 또 강세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럼 둘이 이게 퉁치면 그 차이만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용 지표가 계속적으로 제일 컸다. 그다음에 일본 우에다 총리의 통화 정책 변경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엔화가 혼자 강세가 됐다. 네. 의외로 그때 반해서 지금 유로 같은 경우 마이너스 1%로 빠졌어요. 그다음에 호주 달러도 1.5% 빠졌어요. 그럼 엔화 혼자 강세 1.2%를 간 건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냐? 왜냐하면 엔화가 통화 정책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호주 달러나 유로 선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강세가 유지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면서 보셔야 된다. 너무 이렇게 치우치셔서 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외환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에셋이지 이렇게 바이앤홀드하는 에셋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과도하게 150엔대에서 했다가 뭐 한 140, 130대 걷는다. 뭐 이런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또 보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혼자 마이크로소프트만 마이너스가 보이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가 보이는데 결국은 AI 기준이었다. 왜냐하면 구글도 막 제미나이 나오면서 5%까지 오르고 막 이랬었던 거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직도 내년도 AI나 아니면 LLM이나 아니면 뭐 이런 쪽에서 포커스를 계속 봐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경제 지표들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을 거고 저는 이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금요일 날 오후장에 들어서 올랐잖아요. 네. 처음에는 빠졌다가 지표 너무 높게 나오니까 빠졌다가 다시 오르는 쪽으로 돌아간 거는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트 때문에 올라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소비가 좋아져 버렸거든요. 네. 예, 61.4 예상이었는데 69.4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계속 좋은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소비가 계속 좋은 게 계속 가는 것인가? 돈 없다 그러고 뭐 자꾸 부도 난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비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어쨌든 그걸 이제 카드빚을 땡겨서 쓰고 있다. 이쪽에 포커스를 하면은 이제 내년에 언젠가 침체가 한 번에 온다. 크라이시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이제 쓸 만큼 있으니까 쓰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소비가 살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쓸만한 돈이 있는 상태에서 저축해 놓은 돈이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풀었던 돈이 날아가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좀 올랐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웰스 임팩트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근데 이제 상반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선거도 끝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미국 선거도 또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축이 뭐 줄어든다, 돈 다 썼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로 소비를 하는 하고 거다. 뭐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네, 일단 맞아요. 있지만 지표상 나오는 거 보면 소비가 여전히 튼튼하다. 쓰느라고 어디선가 돈을 빼서 쓰고 있잖아요. 소비가 네, 받쳐주고 있고, 받쳐주고 있다.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고용에서도 봤지만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오고 낮아지지가 있지 않아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서로 그리고 상쇄하면서 그냥 네. 크게 보면은 인플레를 일으켜서 돈 찍은 거를 이제 없애는 거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돈을 갚던가 네. 인플레를 일으키면 안 갚아도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인플레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2%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그 2%로 가는 방향은 지켜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로 가서 보시면은 이게 지지난주였어요. 막 50bp씩 내렸잖아요. 네. 5.5에서 5%로 내리고 내년 5월 달을 이랬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시 올렸어요. 올려서 이제는 금리 이제 인하는 언제 해? 5월로 바꿨어요. 근데 보시면은 5번 인하를 그대로 뒀어요. 과연 내년에 1.25%를 낮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물음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은. 그리고 변동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변하고 있는 애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니 6월 달하고 12월 달이 안 변하고 있더라. 예. 그러니까 그 나머지들은 수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6월 달하고 12월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12월 달이 28.8하고 28이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4.5 정도라고 보면은 한 4번 정도는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1% 정도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1% 정도는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시작하는 점이 5월이냐 6월이냐 원래는 6월이었잖아요. 6월이었다가 5월 됐다 3월 됐다 다시 그렇죠. 5월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계속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일주일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로 뭔가 실제 일어나는 일은 본 적이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2개월 뒤에 가서 저금리 된 적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가격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서 현재 어느 정도 내포를 했을까?
라고 보시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리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네, 적합한. 적합하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채권 투자를 하시면은 기관들은 대부분 다 일드 커브 플레이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일드를 계속 일드 커브를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금리 상태가 거의 뭐 5.5인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내린다. 1.25% 내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년 걸로 보시면 이제 4.25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4.25인데 그러면 12월 달 내년 12월에 갔더니 여기 점이 내려왔다고 치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가 있을까 내려가 있을까? 뭐 앞에가 내려오니까 얘기도 내려가겠지만 이 일드 커브 차이만큼을 계속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장기채 같은 경우는 내려갈 룸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 라는 거죠. 얘가 내려올 건 맞기 때문에 오히려 버핏처럼 그냥 앞에 초코 하면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냥 고금리 받으면서 계속 롤오버하고 장기채는 조금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좀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금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채 못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앞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뒤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쏠리는 쪽으로 투자하실 필요는 없이 뭐 채권 주식 이렇게 잘 분산을 하셔야 되는 더 상황인 것 같다. 내년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1년, 10년, 2년 스프레드는 오히려 더 역전이 심화되고 있어요.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48bp인데 저게 이제 줄어들면은 침체 온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쭉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COT 리포트는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 선물이랑 그 다음에 S&P 선물 전부 다 SM 매니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파란색이 매수 계속 하고 있는 건데 5주째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아침에도 이제 뉴스에 나오셔서 그 현물 플로우가 좋았다, 플러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SM 매니저들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주식형 펀드들.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식형 펀드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주식형 펀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선물 사고 주식으로 갈아타거나 이런 영향이기 때문에 결국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는 계속 유입이 있는 거고 이걸로만 그냥 해석을 해보면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들은 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그중에 난 레포터블이 이제 개인들이랑 이제 소액 투자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건 주식형 펀드와 소액 투자가네라고 볼 수 있다. 매수로 보고 있는 데들은. 그리고 오히려 지금 CTA들 채권 그러니까 선물로 트레이딩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약간 숏으로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도 비슷해요. 비슷하게 지금 CTA들이나 이런 데들은 오히려 숏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주 매도 부분은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오히려 지금 되게 핫한데 인공지능을 뺀 기술주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내년도에서도 또 기술주가 날아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주가 다시금 좀 뜨거워졌지만 지난 랠리 한 번 있었던 올해 받쳐줬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릴 만큼의 그 정도 위력이라기보다 후반부의 증시 랠리는 그래도 중소형주도 같이 따라가는 흐름을 러셀이 많이 따라오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장이 좀 변화하지 않나요? 변화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대형주 가고 중소형주 움직였으니까 이건 대세 상승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해소된 게 없다라는 게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은 건물들 공실나는 거랑 이거 지금 또 잊혀져 있지만 얘네들 해소됐어?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해소된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계속 뭐 인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그 건물을 뭘로 채워야 되지? 그나마 이제 알리바바가 들어와서 물류센터를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건물이랑 물류센터 지어서 리치들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풀릴 가능성은 조금 있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해소되는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미결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이쪽 뒤에 그러니까 12월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12월 만기야.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만기는 두 개나 있어요. 위클리 그러니까 주간 옵션 만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분기 옵션 만기도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이것도 이번 주에 빅 이벤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3주 전에 이제 4,600선 너무 거래가 많이 됐다. 근데 거기까지 와서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들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프라핏 테이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0만 계약, 이제 8만 계약 수준으로 내려왔고.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번 주 만기짜리 위클리 옵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래쪽 4,500선에다가 갔다가 오히려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사람이 더 좀 늘은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빅스 같은 경우가 보면은 하나도 못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변동성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은 너무 이제 폭락을 얘기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변동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커지고 있어요. 혼자 S&P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CTA들이 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스닥을 더 S&P보다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 기술주에 대한 거는 약간의 숏배팅이 존재하기 시작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요인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소형주 러셀의 강세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리 차트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갭으로 여기를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2주 전에. 그럼 뚫고 팍 올라간 다음에 이제 이걸 뚫려서 밑으로 가는 것 같았으나 그냥 바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갭을 갖다가 채우지를 못하고 이번 주도 거기를만 잠깐 찍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월화 수목 금이 보면은 그림이 되게 깔끔하게 생겼죠. 빨간색이긴 하지만 중간에 하락한 날도 하루는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요일 날까지 시가가 종가보다 더 낮은 레벨, 종가가 더 위로 끝나면서 계속 올린 거라서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상승 추세에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도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MACD라는 지표들도 계속 많이 보는데 이제 분들이 이게 과매수 국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왼쪽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과매수 국면이 갔어도 주가가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했던 시기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레벨보다는 추세를 더 명확히 보시고 여기서도 옆으로 가면서 추세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과매수 구간이라서 급등하는 거를 바라거나 이거를 바라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폭락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숏으로 베팅하는 SQQ 이런 걸로 베팅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포지션 없는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 차트들 보실 때 보통 이제 뭐 트레이딩뷰나 기타 차트들 보실 때 연속 선물이라는 걸 가지고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실 때는 꼭 월물 이번 주 만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차트가 바뀔 때는 그 한 주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전주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물 차트를 보면은 뭐 갑자기 금요일에 1점 몇 %가 올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오른 게 아니라 월물이 12월물에서 내년 3월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점프한 거니까 이런 거에 이제 현혹되시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볼 때 그런 부분까지 주의해서 좀 보겠고요. 내일도 나와주시는데. 내일은 HSCI 얘기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ELS 이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그것보다 요즘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 세지고 코멘트들도 세지고 뭐 전액 다 날린다 막 이런 뉴스들도 이제 어그로 끌려고 그러는 건지 저는 뭐 이게 나오더라고요. 되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과연 이제 폭락을 한다 뭐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ELS 이제 불안정 판매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태여서 실제로 그러면 HSCI로 해서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ELS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태는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과거랑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이미 이제 뭐 하락을 한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안은 없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그냥 주식형 ETF 들었는데 ETF가 50%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깔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될 거며 향후에 그러면 우리는 포지션이 없다면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또 자세하게 짚어주실 것 같고요. 말씀 잘 들었고 이번 주 정리를 해봤지만 시장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에 당연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점도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파월 의장의 발언도 발언하고 점도표 장기 인플레이션 위에다 찍을지 아래로 찍을지 이 부분들 되게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주목하면서 다음 주 또 정리 듣도록 하겠고요. 내일 일단 뵙도록 하죠.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